강남 살던 은퇴 부부의 충격 고백. 이 돈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린 그래도 강남에 집 있었고 자식들 다 출가했고 국민연금도 둘 다 받으니까 걱정 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 말이죠. 은퇴하고 1년 지나 보니 그 생각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요. 그 돈 없었으면 우리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30년을 살다가 몇 해 전 은퇴한 67세 부부 김종필 씨와 아내 이정숙 씨는 요즘 들어 은퇴 초반에 자신들을 떠올리면 식은땀부터 난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자산 있으니까 괜찮겠지, 연금 들어오면 생활 가능하겠지 했는데 현실은 달랐다고 하죠.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강남 살면 부자잖아? 강남 아파트 팔면 평생 안 써도 되겠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겉으로는 여유 있어 보여도 막상 은퇴 후 매달 살아가야 하는 현실 앞에서는 누구나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현실 1. 강남 아파트 팔고 이사했는데 생활비는 더 늘어났어요. 김씨 부부는 은퇴와 동시에 30평대 대치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경기도 용인의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0평대로 줄였지만 그래도 집을 팔고 남은 돈이 6억 가까이 되었기에 마음이 놓였죠. 이 중 2억은 은행에 예치하고 2억은 자녀 결혼 자금으로 지원했으며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사하고 나니 생활비는 생각보다 줄지 않았습니다. 공기 좋고 한가해서 좋긴 한데 병원이며 마트며 왔다 갔다 하려면 택시를 계속 타게 돼요. 강남 살 땐 걸어서 해결하던 일들이 다 돈이더라고요. 또 하나의 복병은 의료비. 남편 김 씨는 은퇴 전까지 큰 병 한 번 없던 건강체였는데 막상 시간 여유가 생기자 여기저기 검진을 받게 되고 관절통, 당뇨 초기 진단, 고지혈증 약까지 챙기게 되니 매달 병원비와 약값만 3,040만 원이 나갔습니다.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도 많았고 단체 보험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자비로 내는 게 많아져서 부담이 확 늘었죠. 현실 2. 국민연금은 생각보다 적고 물가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두 분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매달 약 85만 원, 아내는 약 43만 원. 합치면 한 달에 약 128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꽤 받는 편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이정숙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128만 원으로는 기본 생활비도 안 돼요. 전기세, 관리비, 교통비, 식비, 의료비 이것만 해도 150만 원은 그냥 나가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마트에서 카트에 몇 개 담지도 않았는데 10만 원 넘는 건 예사예요. 게다가 예전에는 외식이 소소한 즐거움이었지만 지금은 한 끼 2만 원이 훌쩍 넘는 세상. 연금만 믿고 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몸소 체감하게 됐습니다. 현실 3. 이 돈 덕분에 버팁니다.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말한 없었으면 큰일 날 뻔한 돈은 무엇일까요? 바로 퇴직금 3억 원이었습니다. 김 씨는 대기업에서 33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했고 세전 기준 약 3억 원가량의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 퇴직금을 한 푼도 손대지 않고 MMF, 채권형 펀드, 정기예금 등으로 나눠 분산 투자에 매달 약 7,09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 돈이 없었으면 매달 적자예요. 연금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병원비랑 비상 지출까지 생각하면 최소 200만 원은 꾸준히 들어와야 마음이 편해요. 게다가 생각지도 못한 경조사, 자녀의 일시적 어려움, 집 수리비 등 예상하지 못한 돈들이 꾸준히 새어나가는 것도 무시 못한다고 합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자금에서 월 현금 흐름이 핵심이다. 재무설계 전문가 박수진 CFP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은퇴 후 자산이 얼마냐 보다 중요한 건 그 자산이 매달 얼마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이 있어도 전부 부동산이라면 현금이 부족할 수 있고 반대로 자산이 3억이라도 매달 200만 원씩 들어오면 훨씬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죠. 또한 박 전문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금융소득을 합쳐 최소 2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월 지출은 기본 생활비, 의료비, 예비비, 경조사, 고장 등을 포함해 최소 250만 원으로 잡아라. 강남 거주자라고 해도 생활비는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집값은 현금 흐름을 만들지 못한다. 마무리하며 강남에 살아도 결국 살아가는 건 매달 돈입니다. 김 씨 부부는 요즘도 자주 웃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둘이 건강하게 걷고 밥 해먹고 가끔 손주들 오면 놀아주고 이게 행복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덧붙입니다.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 퇴직금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거 하나로 간신히 균형 맞추고 살아요. 강남에 살아도 노후는 별개다. 집값은 소득이 아니다. 현금 흐름이 없으면 불안하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부부의 고백을 한번 콕 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은퇴 후 현금 흐름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은퇴 후 현금 흐름이 왜 중요할까?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라고 하면 일단 총 자산부터 떠올리세요. 나 아파트 있으니까 괜찮아. 퇴직금이 3억이라 다행이야. 자녀 결혼 다 시켰으니 이젠 내 인생. 그런데 은퇴 후 진짜 중요한 건 얼마 있느냐 보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이 있어도 그게 다 부동산이면 한 달에 쓸 돈이 없을 수 있고 3억이라도 월 200만 원이 꾸준히 들어오면 훨씬 안정적인 삶이 됩니다. 이걸 현금 흐름이라고 해요. 왜 중요하냐고요? 노후는 길어졌고 지출은 생각보다 줄지 않거든요. 평균 수명이 83세지만 건강 수명은 73세. 즉 10년 이상은 병원비나 돌봄비가 더 들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지출이 너무 자주 생깁니다. 수도관 고장, 치아 임플란트, 자녀가 갑자기 경제적 도움 요청할 때 예상 못한 상황은 계속 생겨요. 심리적인 안정감이 다릅니다. 매달 돈이 들어오면 불안이 줄어요. 그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지금이라도 만들 수 있는 월 현금 흐름 3가지. 은퇴 전후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수단입니다. 위험을 줄이고 꾸준한 수입을 만드는 방법으로 아래 3가지를 제안드려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노후소득의 핵심 기둥. 국민연금은 최소 120개월 10년 이상 가입하면 수령 자격이 생겨요. 평균 수령액은 2025년 기준 개인 평균 약 62만 원 수준입니다. 부부 합산이면 대략 12만 130만 원 정도 될 수 있죠. 팁. 퇴직연금 IRP형 또는 DBDC형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도 감면되고 연금소득세 3.35% 절세돼요. 안정형 금융상품 예금, 채권, MMF로 월이자 받기. 퇴직금이나 여유 자금이 있다면 목돈을 안전하게 굴려서 이자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합니다. 정기예금 연 3%의 1억 예치월 이자 약 25만 원. 채권형 펀드나 MMF, CMA-RP도 일정한 수익을 추구하는데 리스크는 낮고 유동성은 높음. 팁. 원금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고 싶다면 만기 12년짜리 예금, 채권, MMF 등으로 분산하세요. 자산 전체의 70% 이상은 저위험 자산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세 수입 부동산 보유자는 반드시 고려할 방법. 아파트를 전세로 돌려놓거나 상가나 오피스텔을 통해 매달 임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으로 금융 수익 창출. 수도권 역세권 오피스텔 월세 5,080만 원 수익 가능. 주의사항. 상가 투자는 공실 리스크 크고 관리가 어려우니 고정 월세가 나오는 주거형 부동산을 중심으로 접근하세요. 세금 종부세, 임대소득세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3. 매달 필요한 지출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은퇴하면 지출이 줄겠지? 라는 생각인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적인 6,070대 부부 기준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출은 월 20만 250만 원 이상입니다. 식비 7,090만 원, 관리비 전기가스 3,040만 원, 의료비 건강검진 약값 30만 원 이상, 통신교통잡비 2,030만 원, 예비비 경조사 20만 원, 여가 여행 비용은 별도. 실전 팁. 실제로는 월 300만 원까지 잡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병원비는 평균이 아니라 갑자기 확 늘어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예산 잡아야 해요. 4. 전문가가 말하는 현금 흐름 계획 3단계. 1단계 현실 점검부터 하세요. 내 자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정리.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 https://mps 5. KR 2단계 고정수입 vs 변동수입 구분. 고정수입 국민연금, 퇴직연금, 월세. 변동수입 금융상품 이자, 투자수익. 이 둘을 합쳐 최소한 매달 들어오는 돈을 정리해야 합니다. 3단계 쓰는 돈을 기준으로 목표 세우기. 200만원 부족한가요? 그럼 200만원을 만드는 구조를 설계해야죠. 부족한 만큼 어떤 상품 소득 수단이 필요한지 거꾸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마무리하며 지금부터 준비하면 늦지 않습니다. 앞서 등장한 강남 은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만 믿고 집 한 채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매달 돈이 없으면 불안한 하루의 반복이었습니다. 자산이 얼마인지보다 그 자산이 나를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지탱해 줄 수 있는가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지금 내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앞으로 20년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를 점검해 보세요. 그게 은퇴 후 진짜 사는 길입니다. 솔직히 말해 볼게요. 나는 아닐 줄 알았죠. 남들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은퇴 후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말, 퇴직과 동시에 정체성을 잃었다는 말, 집에만 있자니 괜히 아내 눈치 보이고 밖에 나가자니 갈 데도 없고 다들 유난 떠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나름 괜찮게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막상 퇴직하고 나서 첫 월요일 아침 정장을 입고 출근하던 그 시간이 되니까 몸이 허공에 붕 떠버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 뭐 하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러고는 깨달았어요. 아, 나도 이제 그냥 은퇴자구나. 은퇴 후 하루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오는 공허함. 은퇴하면 해방일 줄 알았죠. 매일 아침 지옥철 안 타도 되고 상사 눈치 안 봐도 되고 회의 스트레스도 없고 그동안 이 고생도 몇 년 남았어 하면서 버텼으니까요. 그런데 그 해방이 곧 고립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하루 종일 아무에게도 연락이 안 와요. 회사에서 나오면 연락 끊긴다더니 그 말도 진짜였어요. 같이 회식하던 동료들도 다들 바쁘다며 조용해지고 단톡방은 점점 조용해지고 가족들도 처음엔 이제 쉬니까 좋겠네라고 웃더니 하루 이틀 지나면 말수가 줄어요. 특히 배우자와 단둘이 집에 있게 되면 그 침묵이 점점 무겁게 다가옵니다. 현실 사례 회사 나가던 남편이 집에 있으니 왜 이렇게 어색하죠? 서울에 사는 60세 이모 씨. 한 대기업 인사팀에서 33년을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좋았대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도 보고 아내가 차려주는 점심도 먹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아내의 표정이 달라지더랍니다. 당신 오늘도 나갈 데 없어? 그 말이 마음에 꽂혔대요. 그날 이후로 괜히 집 근처 카페에 가서 시간 보내고 도서관에서 몇 시간씩 앉아있다 왔다고 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란 생각이 자꾸 들었다고 하네요. 현실 사례 연금 나오기 전까지 월 200만 원도 감당이 안 돼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59세 김정우 씨는 퇴직 후 실업급여를 조금 받고 있었지만 국민연금은 만 63세부터 시작이라 4년 넘게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적금 깨고 예금 깨고 그것도 안 되면 대출이더라고요.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식비, 차량 유지비까지 더하면 월 200만 원은 훌쩍 넘는데 들어오는 돈은 하나도 없다 보니 몇 달 새 통장 잔액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은퇴 후 하루하루가 돈 생각뿐이었다고요. 현실 사례 명함 없으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창원에 사는 61세 박용철 씨는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35년을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여행도 다니고 글도 쓰고 하고 싶은 걸 하자 했지만 막상 명함을 내려놓고 나니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졌다고 해요. 어디 가서 뭐 하세요? 란 질문이 제일 싫었어요. 대답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창 모임도 가족 모임도 점점 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1년 차에 무너지는 사람들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김현주 교수는 말합니다. 은퇴 후 공허감은 대부분 사회적 역할 상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사회적 틀 안에서는 내가 어떤 위치인지,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명확해요. 그런데 그게 사라지면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이 찾아오죠. 특히 5060대 남성에게는 경제활동 존재 이유였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경제력이 사라지면 자존감도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재정 전문가들은 은퇴 후 첫 12년 동안 생활비 조절 실패, 즉 과거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통장이 바닥나기도 한다고 경고합니다. 퇴직금 23억 있어도 월 300만 원 쓰면 78년이면 끝입니다. 특히 연금 개시 나이 대개 6,365세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이 시기를 대비하지 않으면 퇴직 직후부터 재정 불안이 시작됩니다. 나는 아닐 줄 알았죠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나는 다르게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책도 읽고 세미나도 가고 연금도 계산해보고 투자도 조금 해보고요.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건 현실을 산다는 감각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겪는 건 전혀 달라요. 아, 오늘 하루도 내가 할 일이 없구나. 돈이 나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네. 집에만 있자니 아내와의 대화도 줄었네. 이런 걸 하루 만에 혹은 일주일 안에 느끼게 됩니다.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정서적, 경제적 공백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하루의 루틴을 다시 짜야 합니다. 퇴직 전부터 주 1회라도 퇴근 후 나만의 시간을 확보해 보세요. 은퇴 후에 무엇을 할지 미리 작은 습관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사회적 연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등에 미리 참여해 두세요. 명함이 사라져도 사람 사이에서의 역할을 가져야 자존감이 유지됩니다. 소득 공백기를 계산하고 대비하세요. 국민연금 개시 전까지 최소한 월 15만 200만 원을 버틸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퇴직금과 연금 사이를 이어줄 마중물 소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나는 아닐 줄 알았죠. 이 말은 은퇴 후 무너지는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연습한 사람만이 그 공백기를 무사히 건널 수 있어요. 퇴직하는 날이 진짜 자유의 시작이 되려면 그 전까지 삶을 다시 설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은퇴는 은퇴 그 자체보다 그 다음 날이 더 무섭습니다. 그 하루를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진짜 은퇴 준비의 핵심입니다. 연금 개시 전 3년, 이 시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바로 국민연금이 들어올 거라 생각하시지만 국민연금은 대부분 만 63세 이후에야 개시됩니다. 그런데 대기업 기준 퇴직 연령은 평균 5,860세. 중간에 최소 35년의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실전 팁: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미리 내연금 KR 또는 국민연금공단 앱으로 확인하세요. 개시 시점을 1년 늦추면 수령액이 최대 7.2% 증가합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연기 수령 전략도 고려할 만합니다. 개시 전까지의 최소 생활비 3년치는 따로 마련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예월 200만 원, 36개월 최소 7,200만 원의 버팀 자금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퇴직금 전부를 아파트 대출 상환이나 자녀 지원으로 사용하면 생활비 공백이 생기고 대출은 막았지만 일상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을 정리하지 않고 유지할 경우 월 고정 지출이 예상보다 커져 퇴직 직후부터 재정 압박이 옵니다. 2. 은퇴 후 일상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루틴을 미리 설계하세요. 퇴직 후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생활 리듬입니다. 출근이 없고 회의도 없고 해야 할 일이 사라지면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죠. 이걸 방치하면 우울감, 무기력증으로 이어집니다. 실전 루틴 예시: 오전 7시 기상 8시 산책 9시 독서 11시 자투리 수익 활동 글쓰기 온라인 판매 등 오후에는 동호회, 봉사활동, 마을회관 프로그램, 도서관 강의 등 매일 하루 2가지 이상 역할 활동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주의사항:
쉬는 게 최고라는 생각은 일주일만 갑니다. 루틴 없이 멍하니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존감은 가속도로 떨어집니다. 3. 은퇴 후 고정비부터 줄이는 훈련을 지금 시작하세요. 현역 시절과 은퇴 후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돈이 들어오는 속도는 느려지고 나가는 속도는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특히 월 고정 비용이 은퇴 후에도 300만 원 이상 나가는 분들은 3년 안에 자산이 고갈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점검해야 할 고정비 목록. 통신비, 휴대폰, 요금제, 알뜰폰, 전환 시 월 3만 원 이상 절감 가능. 보험료 보장 내역 점검 후 중복과잉 보험 정리. 차량 유지비 은퇴 후 자동차를 한 대 줄이는 것만으로도 월 2,030만 원 절감. 식비 외식 줄이고 지역 농협 활용 시 월 평균 15만 원 절감 가능. 실제 사례. 62세 박모 씨 부부는 월 고정비가 350만 원이었는데 은퇴 1년 만에 대출을 다시 끼게 됐습니다. 이후 차량 일대 처분, 통신요금 정리,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 고정비를 월 220만 원까지 줄인 뒤 겨우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4. 자산보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이 몇 억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 돈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 매달 출금만 반복될 뿐입니다. 실전 팁. 매달 들어오는 고정소득 국민연금, 개인연금, 소액 아르바이트, 임대수익 등을 합쳐서 최소 150만 원 이상 확보하세요. 그 이하일 경우 주 23회 근무 가능한 경비, 주차관리, 공공일자리, 지역사회 지원형 일자리 등을 미리 조사해보세요. 글쓰기 상담, 강의, 블로그 수익 같은 1인 콘텐츠 수익도 요즘 시니어 세대에 매우 적합합니다. 주의사항. 주식, 코인, 고수익 투자로 단기 수익을 노리는 분들은 실패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잃지 않는 것이 버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5. 은퇴 후 부부 관계도 새롭게 설정해야 합니다. 은퇴 후엔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다 보니 부부 갈등이 급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의외로 많은 이혼이 졸혼 또는 황혼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실전 팁. 은퇴 전부터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각자 혼자만의 외출 시간을 설정해 보세요. 퇴직 후 갑자기 이젠 나랑 놀아줘 식으로 아내에게 의존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 좋은 은퇴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은퇴는 그냥 시간이 흘러서 도달하는 목표 지점이 아니라 미리 설계하고 준비하고 끊임없이 조정해야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최소 3년의 소득 공백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돈보다 시간을 어떻게 쓸지 먼저 계획하고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 중심으로 재정 전략을 짜고 정서적 고립을 막기 위한 사회적 루틴을 구축하고 가족과의 재정 역할 시간 설정까지 솔직하게 대화해 두어야 합니다. 나는 아닐 줄 알았죠. 이 말을 나중에 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하루 30분만 당신의 은퇴 후 하루를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것이 바뀔 겁니다. 60세에 은퇴하고 나면 이제 편안하게 살겠구나라는 기대가 큽니다. 회사 다닐 때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고 은퇴만 하면 모든 게 행복해질 줄 알았죠.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가 꿈꾸던 세상과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곤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전화를 걸 사람조차 없고 하루가 끝없이 늘어진 채 흘러갑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은퇴 생활이었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어떤 분들은 단 2달 만에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직장을 잃으면서 삶의 균형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은퇴 후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은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느냐,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있습니다. 은퇴 후 2달 만에 폐인이 되어버린 한 60세 남성의 사례를 떠올려 봅시다. 평생을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퇴직을 한 뒤 그는 자신이 쓸모 없어진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던 습관은 사라졌고 동료와의 대화도 끊겼습니다.
TV만 켜놓고 하루를 보내다 보니 우울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2달 만에 외출도 하지 않고 가족과의 대화마저 줄어드는 은퇴 우울증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첫 번째 현실 사례는 62세 교사 출신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늘 분주하게 살았죠. 하지만 은퇴 후 여유롭게 살자며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불안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고 무료함은 우울감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건강도 나빠지고 병원에선 우울성 신체화 증상이라는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놓친 건 새로운 역할 만들기였습니다. 은퇴 후에는 직업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공백을 다른 사회적 역할로 채워야 하는데 그 준비가 없었던 거죠. 두 번째 사례는 65세 경찰관 출신 이 씨입니다. 그는 은퇴 후 이제 내 돈 쓰면서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즐기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현역 시절처럼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니 국민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여행이나 취미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몇 달 지나지 않아 외출을 줄이고 집에만 머물게 되었죠. 소비를 줄이다 보니 친구들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줄었고 그는 스스로를 폐인이라 부르며 생활 리듬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생활에서 재정적 착시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줍니다. 당장은 여유 있어 보여도 지출 구조를 관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삶이 무너진다는 교훈이죠.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집니다. 58세 대기업 부장 출신 박 씨는 나는 일 중독이었구나를 은퇴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은퇴 후 2달 만에 우울감에 빠졌는데 이유는 일이 사라지자 삶의 의미도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회의실에서 의사 결정을 내리던 그가 하루 종일 리모컨만 붙잡고 있는 신세가 된 거죠. 결국 가족과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아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냐며 답답해했고 박 씨는 자기 존재를 부정하며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를 정체성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즉,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무너지는 이유를 크게 4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일상의 구조를 잃은 것. 둘째, 사회적 관계의 단절. 셋째, 재정 관리 실패. 넷째, 정체성 상실입니다. 이 4가지가 겹치면 2달이 아니라 단 1달 만에도 삶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일 중심의 정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은퇴 후 자기 역할을 새로 찾는 데 실패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구체적인 팁을 줍니다. 먼저 시간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아침에 일어나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사회적 관계를 의도적으로 이어가는 것. 전 직장 동료,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관계를 꾸준히 확장해야 합니다. 셋째, 재정은 소득 기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퇴직금을 나누어 쓰는 게 아니라 일정한 소득이 생기도록 설계해야 마음이 안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체성 만들기입니다. 은퇴 후에도 나는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은퇴라는 긴 여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어떻게 열어가느냐입니다. 돈만큼 중요한 게 마음이고 마음만큼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은퇴 후 2달 만에 폐인이 되는 길을 막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고 사람들을 만나고 무엇보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는 감각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무너질 수도 반대로 더 풍요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준비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은퇴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막상 그날이 오면 너무 빨리 닥칩니다. 오늘 이 순간 작은 습관 하나라도 바꿔보세요. 그것이 2개월 만에 무너지는 은퇴가 아니라 20년 이상 활기찬 노후를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은퇴 2달 만에 무너지는 이유가 감정과
구조의 문제라면 이제는 조금 더 실질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즉, 실제로 우리가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삶이 무너지지 않는지를 전문가 관점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관리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은퇴 후 무너지는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계산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250만 원이라고 합시다. 국민연금에서 120만 원, 퇴직연금에서 50만 원 정도 나온다면 고정소득은 170만 원입니다. 매달 80만 원은 저축이나 퇴직금에서 뺐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런데 이 차이를 몇 년간 메꾸면 순식간에 퇴직금이 바닥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월 고정소득이 생활비의 80% 이상은 돼야 안정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연금임 대수익 노후, 아르바이트 등 어떤 방식으로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생활비의 대부분을 채워야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지출 구조를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은퇴하면 이제 아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살아보면 의료비, 경조사비, 자녀 지원 같은 변수들이 크게 작용합니다. 특히 60대 이후 의료비는 10년마다 2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어요.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연평균 의료비는 1인당 2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러니 매달 생활비에 의료비를 별도로 잡아두는 게 필수입니다. 난 아직 건강한데? 라고 생각하더라도 최소 월 20만 30만 원은 의료비 예산으로 미리 떼어 두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시간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조 없는 자유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일상 루틴을 반드시 설계하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기상 8시에, 산책 9시 12시 독서 공부, 오후엔 취미 활동이나 봉사 등으로 시간표를 짜는 거죠. 이걸 단순히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은퇴 후 봉사활동에 참여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40% 가까이 낮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채우는 것으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짚어볼 건 관계의 설계예요.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문제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은퇴 후 2달 만에 무너지는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관계 단절을 경험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주 2회 이상은 외부 모임을 갖도록 권장합니다. 동호회, 교회, 주민센터 프로그램, 자원봉사단체 등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63세 은퇴자는 매주 2번씩 마을 도서관에서 아이들 책 읽어주기 봉사를 하면서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눈빛 덕분에 내가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는다고 말했죠. 관계가 곧 삶의 질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할 게 정체성의 재구성입니다. 직업이 사라지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이때 스스로를 퇴직자로만 정의하면 무너집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새로운 타이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작가, 지망생, 텃밭 농부, 지역 봉사자, 손주 돌보미, 유튜버 등 어떤 형태든 자기만의 이름표를 달아야 합니다. 실제로 60대 초반에 회사를 그만둔 한 남성은 마을 기록자라는 이름으로 카메라를 들고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월급은 없지만 내 인생의 의미가 다시 생겼다고 말했죠. 이게 바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서는 힘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은 단 하나입니다. 은퇴 준비는 결코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충분해도 루틴이 없으면 무너지고 관계가 끊기면 우울증에 빠지며 정체성이 사라지면 자기 존재를 부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돈이 조금 부족해도 일상과 관계와 정체성을 잘 설계하면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이겁니다. 첫째, 내 생활비 구조를 계산하고 매달 고정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하기. 둘째, 아침 루틴부터 작은 일과표를 만들어 지키기. 셋째,
일주일에 2번 이상 사람들과 만나는 약속을 만들기. 넷째, 내 인생의 새로운 이름표 하나를 정해보기. 이 4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은퇴 2달 만에 폐인이 되는 길을 확실히 피할 수 있습니다. 62세 퇴직자가 처음으로 집문 앞에 퇴직 후 짐을 내려놓던 날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명예로운 퇴직이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자유다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정작 그의 머릿속은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버티지? 라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통장을 열어보니 수십 년 동안 모아온 돈이 생각보다 빠듯했고 국민연금 첫 수령액은 상상보다 적었습니다. 그제야 주변 선배들이 은퇴 전에 몰래 준비해왔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아,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자책감이 밀려오더랍니다. 사실 은퇴라는 건 갑자기 닥치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준비해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시기입니다. 저는 이 글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은퇴 후 삶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7가지 대비책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교과서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곁들여 현실적으로 풀어드릴게요. 혹시라도 지금 준비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늦게라도 시작하는 게 훨씬 낫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 63세 전직 교사 김 선생님의 고백. 김 선생님은 35년 동안 교직에 몸담다가 은퇴를 맞았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이 있다는 안도감에 잠시 기분이 좋았지만 막상 생활이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지출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녀 결혼 지원, 부모님 요양비, 본인의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서 매달 100만 원 이상이 계획에 없던 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은퇴 전에 부업을 시작해놨기 때문이었습니다. 온라인 강의와 교재 판매로 매달 7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은 덕분에 생활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죠. 김 선생님은 말합니다. 퇴직금이 아니라 매달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돈줄을 만들어야 해요. 그게 제2의 연금이 되더군요. 두 번째 사례, 60세 전직 은행원의 선택. 퇴직 후 지방 소도시로 이주한 전직 은행원 박 씨는 생활비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월 350만 원이던 생활비가 지방으로 내려오자 180만 원으로 줄었죠. 그는 은퇴 전에 꾸준히 생활비 구조 조정을 연습해 왔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싸다니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끊는 습관을 몸에 익힌 겁니다. 그 결과 은퇴 후에도 생활 수준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의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은퇴는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돈 쓰는 습관을 바꾼 사람이 더 오래 갑니다. 세 번째 사례, 62세 전직 공무원의 눈물. 공무원 생활 30년을 마치고 은퇴한 이 씨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퇴 후 우울증을 겪었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경제적인 준비는 나름 했지만 사회적 관계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겁니다. 은퇴와 동시에 직장 동료들과의 교류가 끊기자 하루하루가 텅 빈 채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그는 지역 복지관 프로그램, 봉사활동 모임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 관계를 은퇴 전에 다 끊어내면 안 돼요. 사회적 연결망이 노후를 지탱해 줍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대비 7가지 핵심. 이제 위 사례를 통해 공감이 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다들 몰래 준비하는 은퇴 대비 7가지는 뭘까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요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금 흐름 확보입니다. 연금 외에 작은 부업, 투자, 임대 수입 등으로 제2의 연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건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생활이 예측 가능해집니다. 둘째, 지출 구조 조정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를 줄이는 연습을 은퇴 전에 미리 해둬야 충격이 덜합니다. 생활비의 고정비 비중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셋째, 건강관리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복병은 의료비입니다. 10년 새 노인 의료비가 2배 가까이 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게 곧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넷째, 주거 안정입니다. 집 문제는 노후 불안을 키우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무리하게 집을 늘리기보다는 관리 가능한 수준의 주거 공간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등 인간관계망이 있어야 외로움과 우울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배우자와의 합의입니다. 은퇴 후 부부 갈등은 돈보다 생활 방식 차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미리 대화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일곱째, 자기 정체성 찾기입니다. 나는 더 이상 직장인이 아니다라는 허탈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글쓰기, 여행, 봉사, 공부 등 무엇이든 나만의 소명을 발견해야 노후가 버틸 힘을 얻게 됩니다. 현실적인 조언과 마무리. 여기까지 읽으면서 혹시 마음이 무거워졌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돈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돈, 건강, 관계, 정체성이 얽혀있는 종합 과제죠. 위에서 소개한 세 사람처럼 누군가는 부업 덕분에 살고, 누군가는 지출 습관 덕에 버티고, 또 누군가는 관계를 통해 외로움을 극복합니다. 공통점은 하나, 은퇴 전에 몰래라도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62세 퇴직자가 후회 섞인 눈빛으로 왜 이제 알았을까? 라고 말하는 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삶의 진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하나씩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는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가 아니라 미리 준비한 만큼 누릴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돈 모으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연구 자료와 실제 사례를 보면서 느낀 건 은퇴는 종합 설계라는 겁니다. 돈은 물론이고 생활습관, 관계, 건강, 심리까지 다 챙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 월 현금 흐름 만들기 제2의 연금.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게 현금 흐름이에요. 국민연금, 퇴직연금만 바라보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평균적으로 150만 200만 원 선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50만 원 수준이거든요. 여기서 이미 5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부족분을 메우려면 은퇴 전에 작게라도 부업이나 임대 수익 같은 제2의 현금줄을 만들어 두는 게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원룸 임대 하나로 월 4,050만 원의 수익을 확보하거나 취미로 하던 사진을 온라인 강좌로 전환해 월 20만 원 정도라도 벌어들인다면 훨씬 숨통이 트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규모보다 지속성입니다. 큰 돈 한 번보다 꾸준히 들어오는 작은 돈이 훨씬 안정감을 줍니다. 2. 생활비 구조 조정. 은퇴 전부터 훈련하기. 실제로 은퇴 직후 생활비가 확 줄어들지 않으면 충격이 큽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60대 부부 기준 월 평균 지출은 약 270만 원인데 소득이 줄어들면 이 지출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은퇴 5년 전부터는 생활비 다이어트 훈련을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외식비를 줄여 월 30만 원 쓰던 걸 20만 원으로 조정하거나 구독 서비스 보험 상품을 재점검해 불필요한 걸 정리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친 분들은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무리 없이 줄일 수 있어 체감 충격이 덜합니다. 3. 건강관리 의료비는 은퇴 최대 복병.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가 2010년 대비 2020년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즉 건강은 곧 재산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팁을 드리자면 은퇴 전부터 정기검진과 기초 체력 운동을 습관화하는 게 좋습니다. 걷기 운동만 꾸준히 해도 고혈압 당뇨 발생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치과 치료, 큰 수술이 필요한 부분은 소득이 있을 때 끝내놓는 게 좋아요. 은퇴 후에는 같은 치료도 부담이 크게 느껴집니다. 4. 주거 안정. 집은 투자가 아니라 안정. 많은 분들이 은퇴 직후 집을 옮기려다 낭패를 보곤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를 팔고 지방에 전원주택을 샀다가 관리비와 교통 문제로 고생하는 사례가 많죠. 은퇴 후 집은 투자 목적이 아니라 관리 가능성과 안정이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은 주거비가
월 생활비의 25%를 넘지 않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무리하게 대출로 큰 집을 유지하는 것보다 적당한 크기와 위치에서 의료교통 접근성이 좋은 집을 택하는 게 현명합니다. 5. 사회적 관계 통장도 관리해야. 돈 통장만큼 중요한 게 관계 통장이에요. 은퇴 후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심심하다, 외롭다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40%가 사회적 고립을 원인으로 꼽았어요. 구체적인 팁을 드리면 은퇴 전부터 작은 모임에 참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동호회, 교회, 복지관 강좌 등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으니 미리 씨앗을 뿌려둬야 은퇴 후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6. 배우자와 합의 생활 방식 맞추기. 은퇴 후 부부 갈등의 70%는 돈 때문이 아니라 생활 방식 차이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쉬고 싶은데 아내는 집안일 분담을 원하거나 밖에서 활동하길 원하는 시기죠. 실질적인 팁은 은퇴 전 미리 하루를 시뮬레이션해 보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집안일, 점심, 오후 활동을 실제로 같이 맞춰보는 거예요. 이걸 몇 번 해보면 갈등 요소가 드러나고 은퇴 후 갈등이 줄어듭니다. 7. 자기 정체성 찾기. 나는 누구인가? 마지막으로 은퇴 후의 가장 큰 공허감은 나는 더 이상 직장인이 아니다 라는 정체성 상실에서 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마지막 단계는 새로운 정체성 설계예요. 실제 사례로 전직 경찰이었던 한 60대 분은 은퇴 후 동네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 강연을 하면서 새로운 보람을 찾았습니다. 또 어떤 50대 여성은 평생 좋아하던 그림을 다시 시작해 지역 문화센터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존재 이유를 찾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겁니다. 정리하며 드리는 한마디. 62세 퇴직자, 다들 몰래 준비한 은퇴 대비 7가지 왜 이제 알았을까? 이 제목은 단순히 충격적인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뒤늦게 깨닫는 현실이에요.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월 현금 흐름, 생활비 조정, 건강관리, 주거와 안정, 관계, 부부 합의, 자기 정체성을 하나씩 점검하고 채워 넣는다면 분명히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62세 은퇴 부부가 송파에 14억 하던 아파트를 12억에 샀습니다. 주변에서는 잘 샀다, 로또 맞은 거다라며 부러워했죠. 평생 직장 생활하며 모은 퇴직금과 전 재산을 합쳐 마련한 집이니 당사자들에게는 자부심이자 안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주하고 살아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파트 자체는 좋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생활비, 관리비, 세금, 그리고 은퇴 후 고정 수입의 부족이 부부를 점점 옥죄기 시작한 겁니다. 흔히들 집이 있으면 노후가 든든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경험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값이 인생의 해답이 아니었던 거죠. 이야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은퇴 후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내 집만 있으면 노후가 안정적일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많은 5060대가 전 재산을 부동산에 묶어두고 살아가는데 정작 매달 필요한 생활비는 현금 흐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장부상으로만 존재할 뿐 생활은 현금으로 굴러가야 하니까요.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송파 아파트를 산 62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아파트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퇴직금 8억 원과 그동안 모은 저축을 합쳐 집을 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매달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180만 원 뿐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만 50만 원, 재산세와 종부세가 연간 수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생활비, 자녀 지원금까지 합치면 한 달에 350만 원 이상이 필요했죠. 결국 모아둔 예비비는 2년도 안 돼 바닥이 났고 남편은 결국 경비 일자리를 다시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다는 말이 피부로 와닿은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는 강남에서 은퇴한 65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편과 함께 은퇴 후 안정적으로 살고자 아파트를 보유한 채 연금을 받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지병으로 매달 100만 원 이상 약값과
병원비가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연금으로 들어오는 2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집을 팔까 고민했지만 이미 집값이 정점에서 떨어지던 시기라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결국 은퇴 후 가장 크게 드는 돈이 생활비보다 건강비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사례는 전원주택에 6억을 투자했던 6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도시 생활을 접고 충북의 전원주택으로 이주했는데 현실은 드라마에서 보던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니 차 2대를 유지해야 했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도시보다 2배 가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자녀들이 도시에서 생활하다 보니 왕래가 줄었고 외로움과 생활비 부담이 겹쳐 결국 3년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후는 돈만이 아니라 생활 패턴과 인간관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사례입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은퇴 후에는 집값보다 현금 흐름을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갖고 있어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부동산을 자산의 70% 이상으로 몰아넣는 건 위험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 건강 악화, 자녀 문제, 갑작스러운 생활비 증가에 닥치면 현금이 없어서 손발이 묶이는 꼴이 됩니다. 셋째, 은퇴 후에는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불필요한 자산 유지비, 과도한 소비 습관, 자녀에 대한 무리한 지원 등이 노후를 가장 빨리 무너뜨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먼저, 집을 무조건 큰 평수로 유지하거나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규모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는 게 더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12억짜리 아파트 대신 8억짜리 중소형 아파트로 줄이고 남는 4억을 안정적인 금융자산이나 월세 수익으로 돌려놓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집은 집대로 유지하면서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죠. 두 번째는 생활비를 냉정하게 계산해 보는 겁니다. 실제로 은퇴 후 부부 기준으로 최소 250만 원에서 350만 원은 필요하다는 게 통계입니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연금, 금융자산 혹은 소득이 있어야 안정적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의료비는 생각보다 큰 지출이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운동, 식습관, 정기검진을 철저히 하는 게 결국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결국 송파 아파트를 산 부부의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순합니다. 집이 노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퇴 후 삶은 집값이 아니라 현금 흐름과 지출 관리에서 갈립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샀는데도 불안하다면 그건 집이 문제가 아니라 노후 설계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집을 팔아야 하나? 아이들 지원을 줄여야 하나? 다시 일을 해야 하나? 누구도 정답을 내려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혼자 감당하려 하기보다 미리 계획하고 전문가와 상의하며 대비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감입니다.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순간 해결책을 찾을 힘도 생기니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송파 아파트 부부 사례가 단순한 개인 스토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 있는 노후 자산 설계의 함정이라는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전문가들의 시각을 빌려서 독자분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팁을 중심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놓치는 지점 중 하나는 집을 산 순간 돈 문제가 해결된다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죠. 집은 자산일 뿐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생활에서 꼭 기억해야 할 기준을 3가지로 말합니다. 바로 생활비 계산, 현금 흐름 확보, 예상치 못한 변수 대비입니다. 먼저 생활비 계산부터 짚어봅시다. 통계청 자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한 부부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한 달에 약 250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조금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하려면 35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관리비 40만 원, 공과 금통신비 30만 원, 식비 100만 원, 교통차량 유지비 40만 원, 의료비 30만 원, 기타 지출 50만 원만 합쳐도 29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이니까 자녀 지원이나 여행 같은 항목이 더해지면 400만 원을 훌쩍 넘기도 합니다.
결국 은퇴 전에는 매달 나는 은퇴 후 생활비로 얼마가 들어갈까를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 확보입니다. 집을 현금화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현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금, 둘은 금융자산, 셋은 일거리입니다. 국민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이 기본축이고 여기에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금이 더해지면 안정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은퇴 시점에 최소 2억 원 이상의 현금성 금융자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연 4% 수익률로 굴리면 매달 약 66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생기는데 이게 국민연금과 합쳐지면 숨통이 트이는 거죠. 일거리도 무시 못합니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60대의 절반 이상이 다시 일을 찾습니다. 꼭 돈 때문만은 아니고 생활 리듬과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의 측면에서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경비나 아파트 관리, 주차 관리 같은 일은 한 달에 120만 15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고 파트타임 강사나 단순 사무 보조 일은 80만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작은 수입이라도 생활비의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변수 대비입니다. 은퇴 생활에서 가장 큰 변수가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의료비는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안팎으로 생각하다가 갑자기 큰 병이 생기면 수백만 원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후 자산 계획을 세울 때 의료비 비상금으로 최소 5천만 원은 떼어 놓으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세금이에요. 부동산을 보유하면 종부세, 재산세 등 생각보다 큰 돈이 나갑니다. 송파 아파트 부부도 매년 수백만 원을 세금으로 냈는데 그게 생활비 부담을 키웠죠. 고가 아파트를 보유할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을 집에 몰아넣을수록 현금 흐름이 막히고 세금 부담만 커지는 모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팁을 드리자면 첫째는 자산을 3등분하는 겁니다. 주거용 부동산, 현금성 금융자산,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자산으로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 12억이 있다면 6억은 주거용 집, 3억은 금융자산, 3억은 안정적인 수익형 자산상가 오피스텔리츠 등으로 두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집은 집대로 유지하면서도 생활에 필요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생활비 줄이는 연습을 은퇴 전에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은퇴 직후 소비 습관을 갑자기 바꾸려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 전부터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줄이는 훈련을 해 두면 은퇴 후에도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가족과의 합의입니다. 자녀 지원을 어디까지 할지, 부모 부양을 어떻게 나눌지, 은퇴 후 집을 팔거나 유지할지를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혼자 결정하다 보면 은퇴 이후 가족 갈등이 오히려 더 커집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집값에 목매지 말고 생활비와 현금 흐름을 중심에 둔 은퇴 설계를 하라는 것. 그리고 의료비, 세금 같은 숨은 지출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이게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30년 동안 한자리에서 묵묵히 일해온 강남은행 지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반듯한 양복을 입고 강남 한복판을 걸어 들어갔고 지점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관리하며 돈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수십억 자산가들의 통장을 관리하고 기업 대출을 성사시키고 VIP 고객들의 노후 설계를 도와주면서 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내 노후도 당연히 안전할 거야. 은행 지점장인데 뭐가 걱정이겠어? 하지만 은퇴 후 통장을 열어본 순간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많던 월급과 퇴직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생각보다 남은 돈은 초라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남의 돈은 내가 이렇게 잘 관리했는데 정작 내 돈은 왜 준비하지 못했을까? 많은 직장인들이 은퇴를 준비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지점장처럼 비슷한 현실을 맞이합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소비도 커지고 생활 수준이 높아집니다. 은퇴 직후에는 퇴직금과 연금이 있으니 괜찮을 것 같지만 예상보다 지출은 빠르게 늘어나고 자산은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특히 강남 같은 도심에서 오랫동안 살던 사람일수록 생활비 감각을 낮추는 게 어렵습니다. 문제는 은퇴 후 수입은 확 줄어드는데 지출 습관은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62세 어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강남의 대형 은행에서 지점장으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퇴직금 약 5억 원과 퇴직 직전 모아둔 예금이 있었지만 은퇴 3년 만에 잔고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은퇴 직후에도 강남 아파트에서 살면서 관리비, 재산세, 각종 유지비가 그대로 나갔고 자녀 결혼과 손주 돌잔치 같은 경조사 비용까지 겹치니 월 500만 원이 훌쩍 필요했습니다. 국민연금 월 180만 원에 개인연금 100만 원을 더해도 모자랐고 결국 퇴직금을 조금씩 빼쓰게 되니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었던 겁니다. 그는 뒤늦게 아파트를 팔고 외곽으로 이주했지만 이미 줄어든 자산을 다시 메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58세에 조기 은퇴한 B씨입니다. 그는 지방은행 지점장을 지냈는데 퇴직금 3억 원에 개인연금을 추가로 들고 있었습니다. 은퇴 직후에는 여행도 다니고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드디어 자유다라는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여행 경비와 생활비가 한 달 400만 원 넘게 들었고 연금 수령은 65세부터라 그 사이를 메우려다 보니 자산이 빠르게 줄었습니다. 은퇴 후 5년 차에 들어서자 남은 돈은 1억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지역 신협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원 시절엔 고객들한테 항상 노후 대비 꼭 하라고 강조했는데 정작 나는 준비가 부족했더군요. 세 번째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노후를 준비한 C씨의 사례입니다. 그는 30년간 은행에서 일한 후 은퇴 직전에 이미 강남의 아파트를 매각하고 수도권 외곽으로 옮겨갔습니다. 퇴직금과 매각 차익을 합쳐 약 10억 원을 손에 쥐었고 그 돈을 무작정 예금에만 넣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에, 일부는 상가 임대 사업에 투자했고 동시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월 300만 원 이상 확보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는 월 250만 원 정도로 낮췄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점장으로 일하면서 부자 고객들 자산을 관리하며 배운 게 있었죠. 결국 중요한 건 내 욕심을 줄이는 것이더군요. 생활 수준을 낮춰야 오래 갑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자산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를 과소비와 수입 착각으로 꼽습니다. 은퇴 직후에는 퇴직금과 목돈이 있으니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기지만 이 돈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60대 이후에는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의료비 지출은 약 35만 원, 장기 요양이 필요할 경우 연간 1천만 원 이상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지점장처럼 은퇴 초반에 자산을 크게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생활비 기준을 반드시 은퇴 전에 낮춰야 합니다. 직장 다니던 시절 소비 패턴을 그대로 가져가면 퇴직금은 몇 년 안에 고갈됩니다. 둘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혹은 파트타임 일을 통해 월 고정 수입을 마련해야 불안이 줄어듭니다. 셋째, 의료비 대비는 필수입니다. 건강보험만 믿지 말고 장기요양보험이나 실손보험 등을 적절히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도 자신에게 맞는 소득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꼭 대기업 재취업이 아니더라도 강의나 컨설팅, 작은 사업 등으로 사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돈과 마음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강남은행 지점장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자리를 지키며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큰 충격을 받습니다. 돈을 다루던 은행장도 기업에서 수십 년간 일한 임원도 결국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월급 크기가 아니라 은퇴 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겁니다. 남의 돈은 쉽게 관리해도 내 돈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지켜내기 어렵다. 앞서 은행 지점장의 사례와 몇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노후 자금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짚어드릴게요. 단순히 절약하자, 아껴 쓰자 같은 원론적인 얘기 말고 지금 바로 계산해보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월 생활비 계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략적인 감으로만 은퇴하면 월 300만 원쯤 있으면 되겠지 하고 넘어가는데 막상 실제로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더 많이 필요하거나 반대로 불필요하게 과장된 금액을 상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권에 사는 4인 가족의 평균 생활비는 월 600만 원 수준이지만 은퇴 후 부부만 살 경우에도 관리비, 공과금식비, 보험료, 경조사비를 합치면 월 350만 400만 원이 기본입니다. 만약 외곽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생활 패턴을 크게 줄이면 월 200만 250만 원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이 차이가 바로 은퇴 후 자산의 지속기간을 좌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은 현금 흐름 확보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2025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3만 원, 부부 합산해도 120만 원대에 그칩니다. 조금 많이 납부한 경우라 해도 개인당 100만 원 안팎, 부부 합산 200만 원이 최대치에 가까워요. 그러니 추가적인 연금이나 소득원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을 55세부터 10년 납입해 65세 이후 월 100만 원 정도를 받도록 설계하면 국민연금과 합쳐 최소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규모 임대 수익이나 파트타임 수입이 더해지면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의료비입니다. 은퇴 후 지출 구조를 분석하면 가장 가파르게 늘어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65세 이상 부부 기준으로 연간 평균 400만 원 이상이 의료비로 들어가는데 큰 병이나 장기 요양이 발생하면 연간 1천만 원 이상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퇴직 직후엔 반드시 건강보험 유지 여부, 실손보험 간병보험 보장 범위를 확인하고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최소한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보장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은 은퇴 직후 보험료 아깝다고 실손을 해지했다가 몇 년 뒤 수술비로 수천만 원이 나가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을 예방하는 게 곧 자산 방어입니다. 그리고 절대 빼놓지 말아야 할 게 자녀 지원 문제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은퇴 후에도 자녀 결혼 자금, 주택 전세 보증금, 손주 양육비 등으로 큰 지출을 합니다. 은퇴 후 10년간 자산이 급격히 줄어든 원인을 조사해보면 자녀 관련 지출이 1순위로 꼽힙니다. 따라서 자녀 지원은 어디까지라는 선을 은퇴 전에 가족끼리 합의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부모 자산의 20% 이상을 자녀에게 쓰면 본인의 노후는 불안해진다고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함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은퇴 직후 퇴직금을 받으면 통장에 억 단위 돈이 들어오니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그 돈으로 여행을 다니고 집을 리모델링하고 자동차를 바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5억 원 퇴직금도 월 400만 원씩 쓰면 10년을 못 버팁니다. 그러니 목돈은 가급적 장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5억 중 일부는 안정적인 채권형 상품에, 일부는 월세 수익을 낼 수 있는 소형 부동산에, 나머지는 비상자금으로 남겨두는 식이죠. 중요한 건 내가 매달 얼마를 쓸 수 있고 이 돈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가를 숫자로 계산하는 겁니다. 결국 지점장의 사례에서 배워야 할 건 단순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라고 해서 노후가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월 생활비를 낮추고 국민연금 외에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마련하고 의료비와 자녀 지원에 대비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은퇴 후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62세 은퇴 부부, 5억 들고 필리핀 갔다가 단 2년 만에 무너진 이유. 은퇴하면 이제 고생 끝이다. 남은 삶은 즐기기만 하면 된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상상을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평생 모은 퇴직금이 제법 있다면
한국에서 빠듯하게 살지 말고 물가 싼 해외에서 마음 편히 살아보자라는 생각도 들지요. 오늘 이야기할 62세 은퇴 부부도 바로 그랬습니다. 30년 넘게 맞벌이하며 모은 돈, 집 팔고 정리해서 손에 쥔 5억 원을 들고 꿈꾸던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매일 아침 파란 바다를 보며 살고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생활비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단 2년 만에 그들은 빈털터리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은퇴 후 해외 이민을 꿈꾸는 수많은 분들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은퇴를 준비하며 여러 사례를 접해봤지만 해외 생활은 막연히 천국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해외 은퇴 이민이 왜 그렇게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이 부부가 필리핀을 선택한 이유부터 볼까요? 한국에서 월 평균 생활비가 350만 원은 필요했는데 필리핀에서는 150만 원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글을 보고 확신을 했습니다. 특히 은퇴자, 커뮤니티나 유튜브 영상에서 월 100만 원으로도 리조트 같은 삶 가능이라는 말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서울의 아파트를 팔고 남은 자금과 퇴직금 합쳐 5억을 마련했습니다. 그 돈이면 필리핀에서 최소 20년은 거뜬히 살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물가 착시였습니다. 실제로 현지 시장에서 채소나 과일은 한국보다 저렴했지만 조금만 생활 수준을 올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에어컨을 하루 8시간 돌리면 전기세가 한국보다 더 비쌌고 수입식품은 한국 마트 가격의 두세 배였습니다. 병원비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건강보험 덕에 큰 부담이 없었는데 필리핀에서는 작은 질환에도 수십만 원이 훌쩍 나갔습니다. 남편이 혈압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는데 단 하루 입원비만 200만 원 가까이 청구됐습니다. 이때부터 생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든다는 위기감이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 문제였습니다. 은퇴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은 겉보기엔 평화로웠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웠습니다. 부부는 한 번은 집에 도둑이 들어 가전제품과 현금을 도난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현지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가 지지부진하니 결국 손에는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들은 늘 불안했고 보안에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경비 고용, 보안 시스템 설치, 안전한 지역으로의 이사까지 이어지니 생활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외로움과 고립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현지에서 만난 한국인 커뮤니티 덕에 즐거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이해관계가 드러나며 불편해졌습니다. 언어 장벽 때문에 현지인과 깊은 교류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부부는 매일 둘이서만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작은 일에도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자녀와의 거리는 심리적 부담이 되었고 결국 그들은 이러다간 돈만 잃고 인생도 잃겠다는 생각에 2년 만에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5억 중 상당 부분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 부부 사례 외에도 해외 은퇴 이민의 함정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도 살펴볼까요? 첫째, 58세의 태국 파타야로 간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살던 아파트를 팔아 7억 원을 챙겼습니다. 파타야에 아담한 집을 사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려 했는데 문제는 환율 리스크였습니다. 원화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생활비가 예상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 버린 겁니다. 현지에선 한 달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 했지만 실제론 한국에서 쓰던 돈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부부도 몇 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65세 경찰 출신 남성은 베트남 다낭에서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물가가 싸니 천국이라 생각했는데 의료 시스템이 문제였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지만 응급수술은 불가능했고 결국 한국으로 급히 귀국했습니다. 치료비는 물론 왕복 항공권, 현지에서 소요된 의료비까지 합쳐 수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건강 문제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 해외 은퇴 생활의 가장 큰 리스크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한 60대 부부는 필리핀에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차려보려 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숙소 사업을 시작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손님은 끊기고 투자한 돈은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전 재산을 잃고 귀국해야 했습니다. 은퇴 후 사업, 특히 해외에서 하는 사업은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은퇴 이민을 꿈꾸는 분들에게 몇 가지 공통적인 조언을 합니다. 첫째, 장기 체류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해보라는 겁니다. 단기 여행으로 느낀 즐거움과 실제 생활은 전혀 다릅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체류하면서 생활비, 병원, 안전 문제를 직접 경험해보는 게 필수입니다. 둘째, 환율 리스크 대비가 필요합니다. 원화만 믿고 떠났다가 환율이 출렁이면 생활비가 2배로 뛰는 건 순식간입니다. 현지 통화, 달러, 원화를 분산해 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의료와 보험은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현지 의료 수준을 확인하고 국제보험이나 한국에서 적용 가능한 보험을 알아봐야 합니다. 건강은 은퇴 후 삶의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외로움과 고립감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가족과의 거리감은 결국 마음의 병으로 이어집니다. 해외에서 은퇴 생활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마다 한국에 와서 가족과 교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은퇴 후 삶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더 달콤해 보이는 선택지가 눈에 들어오지요. 한국은 너무 팍팍하니 해외에서 살자라는 생각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면 그곳 역시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62세 부부처럼 5억이라는 거금도 2년 만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현실적으로 준비했느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해외 은퇴 이민을 꿈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이 질문부터 해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정말 그곳에서 아플 때, 외로울 때, 돈이 줄어들 때 버틸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겁니다. 은퇴 후 삶의 본질은 낯선 곳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안정된 기반을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62세 부부의 사례는 극단적인 실패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과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 해외 생활은 단순히 물가가 싸다는 한 가지 이유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제부터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와 팁, 주의사항을 풀어드릴게요. 해외 은퇴 이민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건 생활비 착시입니다.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에서 월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를 보면 필리핀 마닐라나 세부에서 평균 월 생활비는 최소 25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집세, 전기수도, 식비, 교통비, 의료비가 포함됩니다. 현지에서만 파는 저렴한 식재료만 이용하고 에어컨을 최소한으로 돌리고 교통비도 대중교통만 쓴다면 150만 원 수준도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한국에서 살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 한다면 비용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따라서 해외 생활을 준비하신다면 현지 물가 이 정도로 계산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다음은 환율 리스크 문제입니다. 필리핀 페소, 태국 바트, 베트남 동 같은 통화는 달러 대비 변동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10% 떨어지면 해외 생활비도 같은 비율로 증가합니다. 250만 원으로 예상했던 생활비가 280만 300만 원으로 뛰는 거죠.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 차이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자산을 원화 50%, 달러 30%, 현지 통화 20% 정도로 분산해 두라고 권장합니다. 이런 분산 전략만으로도 생활 안정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의료와 보험입니다. 한국에서는 건강보험 덕분에 큰 병이 나도 본인 부담금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선 사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을 경우
최소 1,5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건강보험 덕분에 300만 원 내외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꼭 강조하는 게 국제의료보험입니다. 해외 은퇴자 전용 보험 상품들이 있는데 보장 범위와 한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 만약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최소한 한국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비용을 보장해주는 상품은 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응급 상황에서 의료 후송 서비스 비용만 해도 수천만 원이 들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는 주거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아예 집을 사버리거나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해외 부동산은 한국처럼 투명한 제도가 보장되지 않아서 사기 위험이 큽니다. 특히 필리핀은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건물만 소유 가능하기 때문에 현지인 명의로 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을 잃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처음 3년은 무조건 임대를 권합니다. 직접 살아보면서 지역, 생활환경, 안전 수준을 체감한 뒤에야 매입 여부를 고려하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외로움과 심리적 리스크입니다. 이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해외 생활 실패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가족과의 거리에서 오는 고립감은 돈보다 더 힘든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은 6개월 생활 3개월, 한국 체류 같은 순환형 생활 패턴입니다. 완전히 해외로 이민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을 나눠 사는 방식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지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소득 파이프라인 확보입니다. 은퇴 후에는 지출만 있고 소득은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면 생활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몇몇 성공적인 은퇴자들은 한국의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더해 월 50만 100만 원 정도의 온라인 소득원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 블로그, 유튜브 운영, 소규모 투자 수익 등입니다. 이처럼 해외 생활 전에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정리하자면 해외 은퇴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겁니다. 첫째, 현지 생활비는 생각보다 2~3배로 잡으세요. 둘째, 환율 변동에 대비해 자산을 분산하세요. 셋째, 국제의료보험은 반드시 준비하세요. 넷째, 집을 사기보다 처음엔 임대로 경험하세요. 다섯째, 외로움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순환형 생활을 고려하세요. 여섯째, 작은 소득 파이프라인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이 부부처럼 5억이면 평생 충분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다간 단 2년 만에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돈을 갖고도 철저히 준비한다면 해외에서 더 풍요롭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도 있죠. 결국 차이는 꿈꾸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에서 생깁니다. 30년을 한 회사에 몸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전철,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때론 지겨울 만큼 반복된 회의와 보고서 속에 살아왔죠. 그런데 정년을 몇 년 앞두고 혹은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떠나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은 송두리째 바뀝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싶었던 마음은 단 몇 달 만에 불안으로 바뀌고 한동안 쌓였던 퇴직금도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의료비로 빠르게 사라집니다. 결국 50대 후반의 나이에 다시 구직시장에 서야 하는 현실. 이건 뉴스 속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제2의 인생을 멋지게 꾸려나갈 거라 상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는데 정년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짧아졌고 국민연금은 충분히 나오지 않으며 생활비는 해마다 오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퇴직 후 3년 안에 다시 일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고용 조건이 열악한 단기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한 사례를 들어볼까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57세의 김 씨는 퇴직 후 2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이 돈이면 몇 년은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노모 병원비, 자녀 결혼 지원, 본인의 노후 준비까지 감안하니
금세 통장이 비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아파트 관리인으로 새 직업을 구했습니다. 연봉은 이전 직장의 4분의 1에도 못 미쳤지만 매달 일정한 급여가 들어온다는 사실에 안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55세 여성 사례도 있습니다. 제조업 회사에서 인사팀장으로 일하다 명예퇴직을 선택했는데 은퇴 후엔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독서도 하며 살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있으니 사회와 단절된 느낌이 밀려왔고 자존감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사업이 갑작스레 어려워지면서 생활비 압박까지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결국 재취업을 준비하며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고 1년 넘게 고군분투한 끝에 비로소 작은 교육기관에서 강사로 다시 일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더 극적입니다. 금융업에서 28년을 버틴 59세 남성은 은퇴 직후 퇴직금을 들고 치킨집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은퇴 후에는 자영업이 답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외식업 경쟁은 너무 치열했고 경험 부족으로 불과 2년 만에 빚만 남기고 가게를 접어야 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다시 취업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구직시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이는 60세에 가까웠고 경력보다 나이를 먼저 보는 현실벽 앞에서 수차례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이처럼 50대에 다시 구직시장에 서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경제적 불안, 사회적 고립, 그리고 정체성의 상실이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 전에는 나는 회사의 부장이다, 나는 팀장이다 라는 명확한 역할이 있었지만 퇴직 후 그 타이틀이 사라지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다시 일자리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퇴직 후 충격 포스트 마이너스 리타이어먼트 샤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커다란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특히 50대 후반 60대 초반 은퇴자들이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퇴직금이나 연금만이 아니라 퇴직 이후의 일, 사회적 관계,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이어갈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현실적인 재무 설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최소 2030년은 더 살아야 한다는 걸 감안하면 단순히 퇴직금에만 의존해선 버틸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은퇴 전부터 준비한 금융 자산을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경력의 연속성을 살려야 합니다. 전혀 새로운 분야로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자신이 쌓아온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인사팀 출신이라면 중소기업의 인사 컨설팅이나 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일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퇴직 전에는 연봉과 직급이 중요했다면 은퇴 후에는 생활비를 보탤 수 있고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일이라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은퇴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다만 그 시작이 준비 없이 맞이하면 낭떠러지가 되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새로운 도전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30년 직장 생활 끝에 50대가 다시 구직시장에 서는 이유는 단순히 생계 때문만은 아닙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싶고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도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은퇴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 30년이 무너질 수도 꽃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왜 다시 구직시장에 서야 했을까?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당당히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이 감정적인 울림을 주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보죠. 막연히 준비해야 한다는 말만으로는 와닿지 않으니까요. 은퇴 이후 50대가 다시 구직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상황을 최소화하거나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짚어드릴게요. 먼저 돈 문제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은퇴 직후 가장 큰 변수는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진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500만 원을 받던 사람이 퇴직하면 갑자기 월 수입이 0원이 되죠. 그나마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려면 62세 이후여야 하고 평균 수령액도 월 60만 7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아도 150만 원 남짓인데 현실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생활비가 월 3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걸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나 저축으로 이 공백을 메워야 하는데 문제는 이 돈이 생각보다 빨리 소진된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퇴직금을 생활비 통장과 투자비상금 통장으로 반드시 나누라고 조언합니다. 생활비 통장은 최소 3년치 생활비를 확보하는 용도로 두고 나머지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2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면 1억 원은 생활비 계좌에 두고 나머지 1억 원은 국민연금 수령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불릴 수 있는 채권형 펀드나 배당주 혹은 정기예금으로 나누는 식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최소한 구직 활동을 할 때도 등 떠밀려서 아무 일이나 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일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50대 이후에는 일자리가 없다고 말하지만 조금만 시각을 달리하면 기회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장년 재취업자의 상당수가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으로 몰리지만 최근에는 전문 서비스 분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살려 강의 컨설팅 멘토링 같은 일로 연결시키는 방법이죠. 실제로 30년간 회계팀에서 일했던 한 58세 남성은 퇴직 후 바로 세무사 자격증을 준비했고 2년 만에 개인 사무소에서 파트타임 고문으로 활동하며 월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예전 연봉에는 못 미치지만 안정적이고 사회적 인정도 유지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재취업자의 첫 월급은 평균 180만 원 수준인데 이게 생각보다 적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일을 이어간다는 경험 자체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든 파트타임 강의든 시간제 근무든 간에 일단 사회와 연결고리를 이어가면 자기 정체감이 유지되고 다음 기회가 더 쉽게 찾아옵니다. 반대로 은퇴 후 몇 년을 쉬다 보면 경력 단절이 발생해서 재취업은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구직 전략의 변화입니다. 2030대는 이력서와 스펙이 전부였다면 50대 이후에는 네트워크와 경험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퇴직 전에 사내외 인맥을 정리하고 관련 협회나 모임에 꾸준히 얼굴을 비추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중장년 고용지원센터, 신중년 인턴제, 정부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신중년 인턴제는 기업의 일정 기간 50대 이상 인턴을 채용하도록 지원금을 주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 없어요. 은퇴 직후의 가장 큰 함정은 무기력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스스로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구직에 나서면 자존감이 무너져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일과를 스스로 만들어 두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9시에 일어나면 1시간은 운동, 2시간은 자격증 공부, 오후엔 구직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게 심리 건강뿐 아니라 실제 구직 성공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국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돈은 버티기 위해서 최소 3년치 생활비를 확보해두고 일은 연속성을 살려서 재취업 전략을 세우고 마음은 스스로 무너지지 않도록 일과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챙기는 게 은퇴 후 50대가 다시 구직 시장에 서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62세.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과 함께했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교복 입은 학생들을 맞이했고 나이를 먹을수록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교실 문을 열 때마다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하는 그 순간이 좋아서 버텼다. 하지만 결국 정년은 찾아왔고
그는 2월 마지막 종례를 끝으로 조용히 교단을 떠났다. 그리고 몇 달 후 첫 연금 수령일. 그는 연금을 받은 그날 곧장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 퇴직 직전부터 적어두었던 메모들이 빼곡히 들어있던 노후 계획 노트였다. 그는 그 메모지 위에 단 한 줄을 적었다. 이 돈으로 평생을 살 수는 없겠구나. 은퇴 후 첫 연금 그날 깨달은 현실. 퇴직하면 모든 게 끝인 줄 알았죠. 이젠 쉬자.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좀 누리자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더군요. 정년퇴직한 62세 교사. 연금이 입금된 날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기쁨의 눈물이 아닌 계산기 두드리기였습니다. 이 정도면 한 달 생활비로 충분하겠지? 그런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금액을 보는 순간 막연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사례 1 30년 교직 생활, 그 결과가 이거라니요. 박종수 가명, 62세 씨는 중학교 국어교사로 30년 넘게 재직했습니다. 정년 퇴직 전, 그는 아내와 함께 시골에 작은 주택을 짓고 텃밭 가꾸며 사는 인생을 계획했죠. 그런데 첫 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고 계획은 전면 수정됐습니다. 정확히 179만 원이었어요. 둘이 살기에 빠듯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 국민건강보험료, 관리비, 통신비, 차량 유지비만 해도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식비랑 기타 생활비까지 더하니 마이너스더라고요. 결국 종수 씨는 지역 도서관에서 고전 문학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월 50만 원이라도 벌어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일은 덜 힘들고 익숙하니 그나마 다행이에요. 사례 이 남편 연금 믿었는데 알바라도 해야 하나 봐요. 이정화 60세 씨는 남편이 교사로 은퇴하면 연금으로 노후가 안정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매달 200 넘게 나온다기에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둘이 쓰기엔 빠듯하더라고요. 애들 학자금 대출이랑 경조사비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정화 씨는 최근 한 카페에서 파트타임 바리스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요. 요즘은 은퇴하면 일단 제2의 직업부터 알아봐야 하나 봐요. 손님들한테 커피 내리며 웃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오히려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사례 3교단 떠난 뒤 우울증이 올 줄은. 김남철 63세 씨는 퇴직 후 해방감보다 공허함을 먼저 느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습관이 사라지니 시간은 많은데 뭐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퇴직 후 받은 연금은 약 190만 원. 혼자 살기엔 그럭저럭 괜찮겠지 싶었는데 문제는 돈보다도 할 일 없음이었어요. 일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집에만 있으니 멍해지더라고요. 며칠은 술로 버텼어요. 남철 씨는 이후 지역복지관에서 노인 대상 IT 교육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생활비엔 도움 안 돼도 다시 말 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전문가 인사이트 연금은 기초 체력일 뿐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등 모든 연금은 사실상 노후 기본 생계의 뼈대 역할일 뿐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30년 이상 교직 생활자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18만 21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배우자까지 은퇴 상태라면 최소 월 250만 300만 원은 있어야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연금만으로는 여행 문화 생활 예비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연금 외에 월 5만 100만 원 추가 수입원 확보. 강의, 재능 기부형 아르바이트, 소규모 유튜브 채널 등. 퇴직 전 3년, 소비 패턴 점검 후 지출 구조 미리 조정. 퇴직 후 급격한 소비 감소는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어 점진적 조정 필요. 정신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사회적 역할 설계. 봉사, 동호회, 커뮤니티 활동은 삶의 의미 회복에 큰 도움이 됨. 마무리하며 연금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 연금이 입금된 날 어떤 사람은 가슴 졸이며 전기세 걱정을 하고 또 어떤 이는 설레며 다음 달 여행지를 고릅니다. 문제는 금액 그 자체보다 그 돈으로 설계한 노후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연금이 작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걸 어떻게 움직일 돈으로 바꿀 것인지가 진짜 은퇴 설계입니다.
62세 교사였던 그 남자처럼 연금을 받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를 진지하게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 한 줄의 다짐이 은퇴 후 30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교직 은퇴자의 연금 도대체 얼마나 나오길래? 많은 분들이 교사였으면 연금 넉넉하잖아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첫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면 충격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평균적인 30년 이상 재직 교사의 월 연금 수령액은 180만 원에서 210만 원 수준이에요. 이건 세정 금액이고 실수령액은 아래처럼 차감됩니다. 공제외 대출 상환금 공제외에서 대출 받은 적 있다면 매달 자동 차감. 건강보험료 연금 수령자에게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부과. 기타 세금 공제, 장기요양보험료 등 포함.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건 월 150만 원 안팎이라는 분도 많습니다. 은퇴 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비 구조. 퇴직 후에는 무조건 지출 구조부터 손봐야 합니다. 아무리 교직 생활을 오래 했다 해도 은퇴 이후는 월급이 아닌 고정연금 수입만으로 살아야 하니까요. 기본적으로 은퇴 부부의 월 생활비 평균은 약 260만 300만 원 선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고령층 생활비 실태조사 2024 대략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식비 생필품 8만 100만 원, 고정비 관리비, 통신, 차량 등 50만 원, 의료비 비정기 지출 경조사, 손주 용돈 등 50만 원 이상, 여가취미 기타, 자율소비 3,050만 원. 즉, 연금만으로는 최소 생계는 되지만 문화적 삶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실질적인 행동 5가지. 1. 연금 수령액 vs 실제 지출 비교하기. 퇴직 후 첫 연금을 받자마자 할 일은 가계부 펼치기입니다. 최소 3개월간의 지출 항목을 정리해서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비교해 보세요. 예상보다 빠르게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건 추가 소득이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2. 건강보험료 변화 확인하기. 현직일 때는 급여 기준으로 계산되던 건강보험료가 퇴직과 동시에 지역 가입자로 바뀝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자동차, 주택, 금융자산까지 합산해서 보험료가 산정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1600cc 중형차 보유, 전세 2억 주택 거주, 은행의 퇴직금 일부 예치. 이런 조건이면 건보료만 월 15만 2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어요. 자동차 처분, 자산 구조 조정 등으로 보험료를 낮추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3. 은퇴 후에도 가능한 수입 파이프라인 확보. 이 나이에 무슨 돈 벌어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수입 활동은 뭘까를 고민하는 게 맞습니다. 교사 출신이라면 다음과 같은 경로가 효과적이에요.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클래스 100일, 탈인 국어 영어 수학 기초 강의, 지역 평생교육 강사 고전 읽기, 논술 지도, 글쓰기 특강, 논술 자소서, 컨설턴트, 대학 입시 준비생 대상 컨설팅, 출판 에세이 작가 활동 퇴직 후 삶을 콘텐츠로 풀어내기. 월 30만 70만 원의 부수입만 만들어도 연금과 합쳐서 충분히 여유 있는 생활 가능합니다. 4. 우울감 예방을 위한 루틴 만들기. 실제로 은퇴 후 6개월 이내의 은퇴자 40% 이상이 우울 증세를 경험한다고 해요. 가장 큰 이유는 소속감 상실과 역할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퇴직과 동시에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 산책 뉴스 스크랩, 주 2회 동네 독서 모임, 월 1회 복지관 자원봉사, 매일 1시간 글쓰기 5 그림 그리기. 이런 일상적인 사소한 습관이 은퇴 후 멘탈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돼요. 5. 비상금과 의료비 준비는 따로 떼어두기. 연금은 생활비로만 쓰는 게 맞고 갑작스런 지출 치과 치료, 자녀 지원, 교통사고 등은 따로 대비해 둬야 해요. 전문가들은 최소 생활비 6개월치 정도 약 900만 1200만 원을 비상금으로 분리해 둘 것을 권장합니다. 예금 단기 적금 등 바로 인출 가능한 형태로요. 마무리 정리연금은 출발선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수령을 결승선처럼 생각하세요.
이제부터는 버티기만 하면 된다. 이 돈으로 끝까지 가자는 식이죠.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연금이 찍힌 날이 진짜 은퇴 생활의 시작선이에요. 그걸 어떻게 쓰고 얼마나 보완하고 어떤 삶을 설계하느냐가 앞으로 30년을 결정짓습니다. 62세 교사처럼 조용히 책상에 앉아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했던 그 순간이 가장 현명한 출발점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오늘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금을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그 돈이 살아 움직이는 돈이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그게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 회사 그만두고 빈둥댄 지 365일 63세 퇴직자의 후에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은퇴하면 자유가 온다고. 매일 늦잠 자고 여행 다니고 책 읽고 영화 보고 사람 만나고 그동안 못 누린 걸 실컷 누리면서 살아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0년 넘게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했고 야근과 회식 눈치 보며 살아온 인생이었으니까요. 회사 관두면 이제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될 줄 알았죠. 그런데요, 막상 63세에 명예퇴직하고 딱 1년. 그 365일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지금 돌아보면 참 허무하고 때론 후회스럽기까지 합니다. 오늘 뭐하지? 가 매일의 질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정말 좋았어요. 늦잠도 자고 평일 오전에 한가롭게 카페도 가고 평생 미뤄둔 여행도 짧게 다녀왔죠. 이게 진짜 은퇴지? 하면서 웃음도 났고요.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진 않더군요. 3개월쯤 지나니 매일 아침이 허전해졌습니다.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TV를 틀었다 끄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고 혼잣말로 오늘은 뭐하지?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할 일이 없어지는 건 생각보다 무서운 일이었어요. 무기력함이 쌓이니까 하루가 길어지고 길어진 하루는 점점 의미가 사라졌죠. 자존감도 떨어졌습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가슴 깊은 데서 올라오더라고요. 사례 1 62세 은행원 출신 어씨의 고백. 어씨는 시중은행 지점장으로 정년까지 일한 뒤 은퇴 후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여유를 즐기며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6개월이 지나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자꾸만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의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 느끼기 시작했죠. 그는 결국 다시 서울로 돌아와 동네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조금씩 삶의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전문가의 말 빈둥거림은 회복이 아니라 붕괴로 갈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정우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일정한 루틴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심리적 안정이 아닌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직장에서의 역할이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어 무직 상태가 자존감 저하로 직결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진짜 회복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몸은 쉬어도 마음은 점점 망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례 이 64세 공기업 퇴직자 B씨 아내와의 갈등 심화. B씨는 은퇴 후 집에서 빈둥거리기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전업주부로 30년을 살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데 익숙하지 않았죠. B씨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소한 다툼이 늘었고 결국 서로 말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 당신을 보면 나까지 답답하다는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B씨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은퇴 생활이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결국 삶은 의미 있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다닐 땐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준비하고 출근해서 점심 먹고 회의하고 퇴근하는 그 반복이 내 삶을 지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반복이 버겁고 지겨웠던 것도 맞지만 동시에 나를 존재하게 만들던 틀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은퇴 후 그 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빈자리에 자유만 들어온 게 아니라 혼란과 공허함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사례 3 63세 교직 은퇴자 C씨 1일 일과외로 삶의 활력을 되찾다. C씨는 고등학교 교사로 35년간 근무하다가 은퇴했습니다. 퇴직 후 무계획한 생활로 점점 무기력해졌지만
우연히 지인의 부탁으로 수학 과외를 맡게 되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학생을 만나고 교재를 준비하고 피드백을 주는 과정이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줬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단 1시간이라도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에너지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다시 의미 있는 일을 찾기로 했다. 63세, 은퇴한 지 1년이 지나고 저는 지금 다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내가 아침에 눈 떠서 기다려지는 하루를 만들기 위한 활동이요.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 봉사를 시작했고 매주 1회 노인복지관에서 컴퓨터 강의도 합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꽉 찹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은퇴 후의 자유를 꿈꾸며 빈둥거리는 하루를 기다리고 있진 않나요? 혹은 지금 이미 그런 하루 속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있진 않나요? 은퇴는 쉼표가 될 수도 있지만 마침표가 되어선 안 됩니다. 내가 멈추는 순간 삶도 같이 멈춥니다. 빈둥거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삶의 전부가 될 순 없습니다. 작은 일이더라도 규칙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은퇴 후에도 나를 나답게 지키는 길이란 걸 저는 1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은퇴 후 빈둥거림이 위험한 진짜 이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은퇴하면 무조건 쉬어야 한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좀 빈둥대도 된다. 맞는 말이죠. 당연히 쉴 자격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빈둥거림이 너무 길어질 때입니다. 정신건강학적으로 보면 하루에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상태는 우울증, 무기력, 자존감 저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남성 은퇴자의 경우 직장이 삶의 중심이었던 만큼 역할 상실감이 큽니다. 대한정신건강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1년 내 우울증 초기 증상을 경험하는 비율은 남성 58%, 여성 43%에 달합니다. 그중 무계획 상태로 은퇴한 이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은퇴 1년 차에 반드시 필요한 3가지 구조.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건 단순합니다. 은퇴 후에도 구조화된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다음 3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루틴 생활 리듬.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가벼운 일정이라도 수행해야 합니다. 매일 오전 9시 산책, 10시 신문 읽기, 11시 자원봉사 준비 등. 역할 사회적 존재감. 누구에게든 필요한 사람으로 남아야 합니다. 돈을 벌든 안 벌든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기여해야 하죠. 손주 학교 도우미, 도서관 봉사, 주민센터 컴퓨터 강의 등. 배움 지적 자극. 뇌가 멈추면 마음도 같이 멈춥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자극이 필요해요. 스마트폰 활용법 강의 수강, 유튜브 편집 배우기 사진 클래스 등. 현실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5가지 활동. 은퇴 초기 무계획한 빈둥거림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는 실용적인 활동 5가지를 소개합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활용. 대부분의 지역 복지관에서 무료 또는 월 1만 원 미만으로 다양한 강의를 운영합니다. 요가, 컴퓨터, 스마트폰, 회화, 악기 등. 일주일에 23회만 참여해도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시니어 일자리 참여.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공원 환경 지킴이, 복지센터 안내 도우미, 지역아동센터 보조교사 등 다양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평균 근무는 주 23회, 월 3,050만 원의 활동비도 받습니다. 동호회 참여 커뮤니티 소속. 은퇴 후 소속감은 가장 큰 심리적 지지입니다. 등산, 자전거, 바둑, 글쓰기, 사진 등 취향 기반 동호회는 각 지역마다 많습니다. 나 혼자의 시간을 함께의 시간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오후 시간 알바 과외. 본인의 경력을 살려 주 23회 일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퇴직한 교사, 중학생, 과외 회계직 출신 동네, 사무소 회계 보조. 수입보다 중요한 건 다시 사회에 쓰이고 있다는 자존감입니다. 자원봉사 플랫폼 활용. 1365. 고. KR 또는 VMS. 5. KR 같은 자원봉사 포털에 가입하면 가까운 기관의 봉사 일정을 쉽게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해보신 분의 후기 별거 아닌 게 하루를 바꿉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65세 박님은 은퇴 후 8개월간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우연히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책 정리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2시간, 일주일에 2번. 그 짧은 시간이 없었을 땐 정말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봉사 가는 날은 뭔가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박 씨는 이후 마을 문고 낭독 봉사까지 활동을 넓혔고 지금은 시니어 낭독단 리더로 활동 중입니다. 빈둥거림에도 기한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내는 시간은 필요하지만 그 시간은 무한정이어선 안 됩니다. 몸과 마음이 충전되려면 13개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후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책임도 없고 사람도 만나지 않으면 그건 충전이 아니라 삶의 퇴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팁 5가지 실제로 해보면 좋은 것들. 하루 일정표를 손글씨로 작성해 보세요. 일정이 눈으로 보이면 움직이게 됩니다. 카카오톡 풀친으로 노인복지관 추가해두기. 강의 일정이나 모임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장소 가기 목표 세우기. 작은 여행이나 동네 산책이라도 좋습니다. 리듬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에게 내 일정 알려주기. 나도 나름의 생활이 있다는 걸 가족에게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감각 유지하기. 누구에게든 한마디 따뜻한 말, 작은 일 하나를 해도 충분해요. 결론 빈둥거림은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은퇴는 쉼이 아니라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루 종일 빈둥거려도 좋은 날이 있어야죠. 하지만 매일이 그렇다면 결국 내 삶도 같이 느슨해집니다. 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작은 루틴, 가벼운 약속, 의미 있는 반복을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그게 바로 빈둥거림에서 벗어나 나를 다시 세우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